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혼식 3개월을 앞두고 황급히 결혼 발표를 한 김연아의 소식에 전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나 급하게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김연아의 충격적인 결혼 뒷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결혼식 3개월을 앞두고 급히 결혼 발표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고려해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만 모신 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 중구장 중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예식을 치른다는 것이 결혼 발표 직후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연아의 열애설과 결혼설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공개한 이유가 임신 아니냐는 의심이 터져나온 것. 그러나 김연아의 혼전 임신은 사실무근이라는 소속사의 빠른 진화로 혼전 임신설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두 사람이 교제 중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열애 기간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밀 연애가 잘 유지됐다는 것이 측근의 전언. 실제로 두 사람은 주변 의식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예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아와 긴밀한 한 빙상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탓에 두 사람은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보다는 집이나 차 안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다. 또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다 보니 뜻밖의 비밀 연애가 오래 유지된 것 같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즉 두 사람이 굳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원에 유의하고자 했던 연애는 아니라는 설명. 사실 김연아 가족들 또한 최근 지인들에게 고우림을 소개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김연아 가족은 주변인들에게 예비사위 고우림을 나이는 어리지만 워낙 착하고 선한 친구. 딸이 행복한 삶을 누릴 때가 됐고 자연스럽게 소식이 알려질 것이다. 딸이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축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와, 세계 최고의 피어킨으로 키워낸 김연아 부모님께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게임 끝. 고유림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연아 부모님이 사위로 인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연느님의 남자라니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했는데 부럽다. 잘 살아요. 이처럼 김연아와 고우림의 긴 연애만큼 덩달아 첫 만남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대체 어떻게 만났을까요?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습니다. 사실 당시 공연은 원래 포레스텔라가 아닌 다른 크로스오버 그룹이 무대에 설 계획이었는데 일정에 문제가 생기자 포레스텔라가 대신 공연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김연아와 고우림이 운명처럼 만난 것. 특히나 이날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의 열애를 꽁꽁 숨겨온 끝에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녀나의 인생 2막을 향한 축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연아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금메달리스트인 만큼 그녀의 결혼 또한 큰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연아의 친정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연아 남편감에 대한 깐깐한 잣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 영웅 김연아의 마음을 뺏은 대한민국 3대 도둑에 등극한 남자 고우림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상황인데요. 고우림은 1995년생 김연아보다 5세 연하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해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악가입니다. 그는 2017년 JTBC 팬텀싱어2에서 남성 사중창 보컬 그룹 포레스텔라로 우승을 차지한 후 해당 그룹으로 활동하며 많은 여성 팬을 보여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고 있죠. 또 지난 23일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도 포레스텔라가 2022 상반기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우림 역시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했지만 솔직히 김연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명했기에 결혼 발표와 동시에 국민장인 장모들에게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95년생 고유림은 1990년생인 김연아보다 5세 연하,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만 28세가 되는 내년 7월 10일 전까진 입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월부터 열심히 신혼생활을 즐긴다 해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4년을 만난 두 사람이 굳이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결혼식을 해야만 했을까요? 1년도 채 남지 않은 고유림의 입대를 앞두고 결혼 발표를 한 김연아에게 혹시 밝히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지, 혼전 임신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몰래 숨겨온 열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은 열심히 두 사람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찾아온 신의 선물을 당당히 밝힌 데 또다시 응원하고 축하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퀴녀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작곡가 유희열의 기막힌 표절 논란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난삼아 했던 말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기막힌 상황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음악쇼 중 하나가 곧 끝이 납니다. 2009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결국 MC 유희열의 하차로 인해 7월 22일 600회를 끝으로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솔직히 유희열이 정말 표절을 했든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든 간에 일각에선 스케치북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 자체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유희열 사태 발발 이후 스케치북 공식 홈 시청자 게시판에는 MC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져왔죠. 하지만 이젠 유희열만 빠지란 얘기였지 스케치북까지 끝내란 소린 아니었다는 아우성이 거센 상황.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애초 유희열 이름 석자를 걸고 십수년 세월을 지나왔는데 이제와 진행자만 교체해 구조를 다시 짜는 것도 제작진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희열의 표절 여부는 단기간에 쉽게 판명날 부분이 아니란 데서 유희열 하차나 스케치북 종영은 필연적인 결과. 당장 아이유의 스케치북, 성시경의 스케치북으로 급하게 간판을 바꿔 달기엔 여의치않은 속사정도 짐작할 만합니다. 결국 스케치북은 그렇게 600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상황. 이제는 볼 수 없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슬픈 이유는 송혜 선생님이 별세하신 이유라지만 13년 동안 유희열의 스케치북으로 울고 웃었던 지난날의 추억은 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건 시청자들의 목. 애초 피아노 소품 유희열의 생활음악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과 일본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사이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초반. 평소 존경하던 원곡자 류이치 사카모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며 두 곡 사이 유사성을 인정하고 한 차례 사과했던 유희열. 그러나 이후에도 한 달 넘게 이어진 의혹 릴레이 속에 결국 백기를 들고 스케치북을 포함한 모든 출연 프로그램 하차 사실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나름 빠른 사과로 오해를 푸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는 피해갈 수 없었죠. 사과도 하는 듯 보였고 인정도 하는 듯 보였던 유희열 논란. 그럼에도 가장 문제가 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유명 작곡가이자 연예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걸출한 입담으로 음악인에서 라디오 DJ를 거쳐 유명 방송인으로 발돋움한 그가 2009년부터 13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를 믿고 응원하는 팬들에게조차 자그마치 한 달가량이나 자신의 표절 논란에 대한 이런 방구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하차하길 바라는 사람보다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말 한마디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나더라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유희열은 얼굴에 철판 깐 듯 그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고 애써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건지 진짜 뻔뻔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크게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결국 자신의 표절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표절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희열이 논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었을까요? 믿고 좋아했던 뮤지션 유희열의 표절 스캔들이 배신의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그로 인해 가치 있는 한 편의 프로그램이 운명하게 된 현실은 참담합니다. 아무리 지상파 위상이 전만 못한 시대라지만 이제껏 정통 음악 프로그램의 명맥을 이어온 KBS의 뚝심은 그래서 더 빛났는데 말이죠. 이렇듯 표절 여부와 상관없이 30년 가까운 유희열의 음악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어 부르거나 연주하고 수많은 동료들에게 건넸던 곡들이 지금 가요계 안팎으로부터 화살을 맞는 중입니다. 성시경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김주환의 플리즈, 동고마이걸 등의 곡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전 TV 음악 프로만 보는데 음악 프로마다 유희열이 나와서 볼 게 없어요. 음악하는 분이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작곡이나 제대로 하시길요. 그냥 한국 가요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는 우연일지 몰라도 2개 이상은 의도로 인식되는 게 인지상정. 전문가 아니라고 모를까? 다른 사람들 귀는 장식이냐? 물건 주인이 용서했다고 도둑이 아닌가요?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사시네. 그럼 유희열 작곡 아무거나 막 갖다 써도 할 말 없겠네. 유사성이니까. 대중음악 평론가라면서 표절을 몰라봐. 그런 유사한 곡이 한두 개도 아닌데. 유희열이 사과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되었고, 발표 당시 저희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이죠. 이에 김태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유희열 표절 문제에 대해 직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희열이 오랫동안 스타덤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문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거다. 그걸 쉬지 않고 겪다 보니 그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많았을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못하신 건 유희열의 예전 곡들도 오르내리던데 표절하는 것이 병이라면 치료되기 전에 너무 방관을 해온 것은 아니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90년대 초에는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처럼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건 핑계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 유희열이 쓴 과거 곡들을 살펴보면 표절 12곡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10년 전부터 유희열의 표절 시비를 문제 삼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기한 문제가 본물처럼 터진 것. 하나는 우연일지 몰라도 2개 이상은 의도로 인식되는 게 인지상정. 여러 곡이 시비에 오르내리면서 김태원은 유희열이 실력 있는 음악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병처럼 유혹에 빠졌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표절은 친고죄여서 원곡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없던 일로 끝이 납니다. 1999년까지는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 곡을 베끼는 작곡가가 너무 많아서 내려진 철퇴였죠. 하지만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표절은 원곡자와 친밀함만 유지하면 아무 일 없이 비슷한 곡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현실. 우스갯소리로 표절 시비가 붙었는데 곡 한 개의 원곡자가 10명이나 돼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절 시비가 그냥 시비로 끝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제3자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별 의미도 없다. 그렇다고 일부 다르기 때문에 원곡자도 돌려보낸 것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 원곡자의 깊은 의도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김태원도 일본 음악가들은 자기들의 우월성 때문에 따라하는 문화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데 이번에 사카모토가 이렇게 말한 걸 보고 놀랐다. 멜로디 몇 개 비슷한 건 의미가 없다. 전체 느낌이 옮겨왔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향받아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는 핑계도 작가로서는 안 된다. 작가는 조금의 비슷한 느낌이나 유사한 멜로디가 있을 경우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논란입니다. 사카모토는 한 곡에 대해 넘어갔지만 다른 곡에 대해선 어떤 해석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작곡가 역시 또 다른 곡의 논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도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선배 뮤지션이 후배 뮤지션을 위해 던진 뼈 있는 말들이 그간 무심코 행했던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 베끼기 논란에 자성의 분위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